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이 시작합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본회의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화천대유 연루 의혹 범위가 계속해서 넓어지고 있습니다. 마포구에서 가로쓰레기통이 243곳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평창군이 국민지원금 신청을 위해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을 무료로 발급합니다. 청주공항이 처음으로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명시됐습니다. 국회 소식입니다. 한 달간 치열한 논의를 이어가던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본회의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한 달 가까이 미뤄온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습니다. 지난 27일부터 여야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아래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수차례 만나 타협점을 찾았지만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모습입니다. 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과 열람 차단 청구권 삭제 등을 요구했지만 여당은 이를 수정 완화하더라도 남겨둬야 한다는 입장으로 여야 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론중재법의 내용에 있어서나 언론중재법의 처리 방안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어서 아직 합의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각 당의 의견이 개진되었고 아직 충분하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서 현재 여야는 언론중재법상 독소조항으로 존재하는 조항으로 인해 협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열람 차단 청구권 등을 독소조항으로 지목해 전면 삭제를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과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의 전면 삭제가 아닌 부분 조정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양당은 모호한 규정으로 비판받은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하기로 합의했으며 대표적인 독소 조항인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에 대한 이견도 좁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쟁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안인데요. 민주당은 최대 5배라는 규정을 없애는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관련 독소 조항을 완전히 없애야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지난 29일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철회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과의 합의안 타결에 실패하자 올해 말까지 활동하는 국회 내 특위를 꾸려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 방송법, 신문법 등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민주당 윤호중,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가진 회동에서 언론 미디어 제도 개선 특위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특위 활동 기간은 오는 1월 31일까지이며 여야는 특위에서 언론중재법 및 정보통신망법, 방송법, 신문법 등 언론과 미디어 전반에 대한 개선 논의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유력 대선 주자에 시작해 야권 등으로 화천대유 연루 의혹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50억 수령을 알고도 숨겼고 박영수 특별검사도 관련됐다는 게 드러나며 진흙탕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녀의 퇴직금 논란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이 화천대유 관계자들에게 정치 후원금으로 2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자녀가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국민의힘 지도부가 사전에 알았다는 점까지 불거지자 민주당이 대대적인 역공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가장 격분한 건 이재명 경기지사였습니다. 화천대유는 국민의힘 것이라는 것을 알고도 국민의힘이 자신을 공격한 것은 도둑이 몽둥이를 든 격이라고 거칠게 비난했습니다. 도둑이 오히려 잘못은 인정하기는커녕 몽둥이 들고 그 피해자 협박한다는 걸 국민의힘 하는 행동이 딱 도적대 그 자체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화천대유가 누구 거냐고 물어왔던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에게 같은 질문을 되돌려 총반격에 나섰습니다. 50억의 퇴직금 명목의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곽상도 의원에게 물어보시고 신영수 전 의원에게 물어보시고 원유철 전 의원에게 물어보십시오. 화천대유는 누구 것입니까? 스스로 자체 조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모 잘 만난 곽상도 의원 아들은 50억 퇴직금 챙겨놓고 그거 내가 노력해서 받은 건데 웬 10이냐고 당당합니다. 소위 화천대유 50억 퇴직금 사건, 아빠 대박 찬스를 넘어서서 국민들의 상식을 뒤흔드는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이에 대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미리 알았다는 건 부인하지 않았지만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습니다. 곽상도 의원의 경우에도 그런 제보에 들어와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특검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씀을 방금 드렸습니다. 당내 초선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곽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것과 더불어 당 지도부에서도 참담하다, 청년들에게 박탈감을 줬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등 역풍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퇴직금으로 받았다는 50억에 관한 의문점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7일 용산경찰서에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화천대유 최대주주 김 씨는 곽 의원의 아들의 퇴직금 50억 원에 관한 질문에 산업재해를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퇴직금 및 상여, 산업재해 위로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세금 22억 원을 납부했다고 주장하지만 세법상 앞뒤가 맞지 않고 납부액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곽 씨의 근무 기간으로 각각 근속연수 및 환산급여 공제를 제외하고 최고 세율인 45%를 부과해 산출해도 납부해야 될 세금은 13억에서 14억에 그쳤습니다. 또 퇴직금과 산업재해 위로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지만 곽 씨가 재직기간 조기 축구 활동을 활발히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화천대유의 근무 퇴직 절차를 밟고 있는 박영수 전 특검 자녀는 화천대유 보유분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이 밖에 김 씨의 누나가 윤석열 대선 후보 부친의 연희동 자택 매매건 또한 불거졌습니다. 이에 윤석열 전 총장은 부친 윤기중 씨의 주택 매매 계약서와 통장까지 공개하며 허위사실 유포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매일 새로운 이슈가 터지고 있는 대장동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해결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29일 용인시장 시절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여야 의원 25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찬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는데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역대 16번째로 21대 국회에서는 정정순 의원과 이상직 의원에 이은 세 번째입니다. 용인시 소재 토지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3자로 하여금 매수하게 하는 등 합계 4억 6,200만 원 상당을 수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정찬민 의원은 표결에 앞서 결백함을 밝히고 당당히 서겠다며 호소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십시오. 법원에서 명명백백하게 저희 억울함과 결백함을 밝히고 여러분 앞에 당당하게 서겠습니다. 이날 표결은 본회의에 참석한 현역 의원 251명 가운데 찬석 139명, 반대 96명, 기권 16명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이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 제5항 및 제9항에 따라 전자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251표 중 가 139표, 부 96표, 기권 16표로서 국회의원 정찬민 체포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서 법원은 조만간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정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남북 간에 단절됐던 통신연락선이 10월 4일에 복원됐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복원 의사를 밝힌 데 따른 것으로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해 일방적으로 통신선을 차단한 지 50여일 만입니다. 이에 대한 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남북 관계 악화로 413일간 단절됐던 남북 직통연락선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친서 교환을 거쳐 정전협정기념일인 7월 27일 복원되었다가 북한이 8월 10일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단절한 바 있었죠. 이번 북한의 남북통신연락선 복구 선언에 대한 각 언론사별 의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A일보 의견 살펴보겠습니다. A일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통신연락선 복원 의사를 내비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 8일 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최근 핵개발적의 움직임을 보이며 잇따라 미사일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전 중인 나라 간에도 소통 채널은 유지해야 하는 건 불문율이지만 그 의도를 간과해서는 곤란하다고 토로했습니다. 다음으로 B일보 의견 살펴보겠습니다. B일보는 몇 차례의 김여정 담화에 이어 북한 최고 지도자인 김 위원장이 직접 공개적으로 연락선 복원 뜻을 밝힌 것은 남북 소통의 창구를 열겠다는 분명한 신호를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통신선 복원을 넘어서는 남북 관계 진전은 아직은 불투명해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북한이 비핵화 협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이 긴밀한 외교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C일보 의견 살펴보겠습니다. C일보는 이번 통신선 재연결 조치가 바이든 행정부의 느린 대화 추진에 답답함을 느낀 북한이 남측 정부에 역할을 요구한 것으로 분석되는 배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통신선 연결을 통해 드러난 가장 분명한 신호는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절박하게 원하고 있다는 게 의견으로 표했습니다. 이어 남북통신선이 연결되는 것을 계기로 남북은 대화를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이번 북한의 남북통신연락선 복구 선언에 대한 각 언론사별로 해석이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기묘한 것은 안정적으로 대화를 이어가는 일일 텐데요. 통신선 복원을 넘어 남북 대화와 협력에 진지하게 나서길 기대해 봅니다. 네, 다음은 수도권 소식입니다. 마포구가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정부합동평가에서 서울시 자치구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는데요. 올해까지 10년 연속 수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포구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진행된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정부합동평가에서 서울시 자치구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습니다. 정부 합동평가는 서울시, 경기도 등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수행한 국가 위임 사무, 국가 보조 사업, 국가 주요 시책 등 추진 성과에 대해 관계 중앙부처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종합평가입니다. 마포구는 자치구 정량지표 42개 가운데 36개 지표에서 목표를 달성하는 성과를 냈고 준비 노력도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아 최고 등급에 선정됨으로써 3,300만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게 됐습니다. 마포구는 구민들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 앞으로도 최상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마포구가 QR코드를 통한 가로 쓰레기통 관리를 243곳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민 누구나 QR코드로 관리가 미흡한 가로 쓰레기통을 통해 보수 요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QR코드를 통한 가로 쓰레기통 관리를 시작한 후 지난 7월부터 마포구 가로 쓰레기통 243곳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QR코드가 부착된 마포구 관내 가로 쓰레기통은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IoT 스마트 크린도로 관리 시스템과 연계해 실시간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시민 누구나 QR코드 접속을 통해 쓰레기 적재량을 초과한 가로 쓰레기통을 비워줄 것과 훼손된 가로 쓰레기통 보수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포구는 합정동 주민센터 앞 가로 쓰레기통에 부착한 QR코드를 이용해 가로 쓰레기통 관리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시연하는 시연회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마포구에서 시범 시행된 가로 쓰레기통 QR코드 관리는 올해까지 시행 효과를 평가한 후 서울 관내 타 자치구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전시가 급변하는 교통 환경을 선도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대전형 공공교통 혁신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시정 브리핑을 통해 지하철, 버스, 철도 등 다양한 교통수단에 대한 최적화된 정보와 결제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통합교통 서비스인 대전형 마스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적의 수단이 무엇이냐? 두 번째로는 이걸 종합적으로 통합적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정보에 관한 서비스 욕구. 세 번째가
이러한 개별의 교통수단들을 통합적으로 편리하게 환승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연결에 대한 시스템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그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대전형 공공교통 통합 플랫폼 서비스, 일명 마스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대전시는 대전교통공사 설립과 함께 대전 어디서나 5분 이내에 도착하는 정거장, 추가 비용 없이 5만 원으로 충분한 한 달 교통비, 5종 교통수단 환승이 자유로운 대전역 마스 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대전역 마스 구축은 환승, 타슈, 배차 간격, 할인 등에 대한 시민 불편 해소와 급변하는 대내외 교통정책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전시와 5개 기관이 소상공인 성장도약 지원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대전시가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사항 해결과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성장도약 지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 시에는 하나은행, 하나카드, 하나금융축구단과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신용보증재단이 참여했으며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와 홍보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전시는 2021년도 자영업 닥터제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60억 원 규모의 경영 안정자금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며 대전신용보증재단은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하나은행은 대출 업무를 실행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카드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 2억 원을 출연하고 일자리경제진흥원은 금융지원 사업을 담당할 계획이며 하나은행과 하나금융축구단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소상공인 사업장 홍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복지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광주 복지 플랫폼에 10월 정식 개통을 앞두고 광주시가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광주 복지 플랫폼은 광주형 복지 모델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복지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광주 복지 플랫폼 홈페이지에서는 각종 복지 사업과 복지 서비스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정책을 만나볼 수 있으며 관련 통계 및 일자리 등 다양한 복지 정보가 제공됩니다. 우리 시는 시민들이 복지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복지 플랫폼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광주 복지 플랫폼이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점차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광주 복지 플랫폼 운영을 통해 복지 수요자를 위한 다양한 정보 제공은 물론 광주 복지의 수요와 공급을 빅데이터화해 분야별 복지 수급의 불균형을 맞춰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설치된 시청 임시선별검사소가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감염자 조기 발견 역할을 하고 있는 시청 임시선별검사소는 개소 이후 약 9개월간 광주시민 10.6%에 해당하는 15만 3천여 명의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으며 이는 광주시 전체 코로나19 검사자 8.3% 수준입니다. 시청 임시선별검사소가 접근성과 환기성이 좋아서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는 만큼 대기 시간이 생길 때가 있지만 조기 발견 및 대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진단검사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시청 임시선별검사소는 퇴근 후 검사가 필요한 직장인 등을 위해 휴일 없이 매일 밤 10시까지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는 다음 날 오전 중 문자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청 임시선별검사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우천 대비시설과 그늘막 설치, 거리두기 스티커 부착 등을 통해 시민 편의를 높였습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군이 국민지원금 신청을 위해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을 무료로 발급합니다. 평창군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지급을 원활히 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오는 10월 29일까지 지원금 신청을 위한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이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온라인 신청의 경우 충전을 원하는 카드의 카드사 홈페이지, 앱 등에 접속하거나 콜센터, ARS를 이용해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은행에서, 선불카드 신청의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특히 오프라인 신청 시 국민지원금을 대리로 신청하거나 수령할 때는 본인의 법적 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증빙서류로 준비해야 한다는 점으로 이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증빙서류를 무료로 발급할 예정입니다. 횡성군이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제도의 정착 및 개선을 위해 투명 페트병 전용 분쇄기를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보급합니다. 군은 오는 12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에 앞서 지난 4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수거된 투명 페트병의 부피가 커서 보관 장소 및 운반 처리에 관한 어려움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군은 각 읍면에 전용 분쇄기를 보급하여 새마을 분협회에서 수거한 투명 페트병을 전용 분쇄기를 이용해 부피를 줄여 보관하고 일정량이 모이면 가공업체인 두산 ENT로 납품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보급되는 전용 분쇄기는 재활용의 의미를 담아 페트병 모양으로 디자인하여 주문 제작하였으며 아동 및 주민체험용으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청주공항이 처음으로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명시됐습니다. 그동안 활주로 연장 등 공항 활성화 사업을 요구해온 충북도는 이를 추진할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앞으로 5년간 우리나라 공항 정책의 밑거름이 될 공항 개발 계획. 국토부는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확정 고시하고 청주공항을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항공 수요 증가에 맞춰 활성화를 지원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중부권 거점공항이라고 명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로써 충청북도가 중부권 거점공항이자 수도권 대체공항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해온 공항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중부권 거점공항 명시에 따라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대응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충청북도는 우선 수건 사업이던 활주로 3,200m 연장과 재포장 등을 정부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대형 항공기의 이착륙과 F급 대체공항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대체공항은 대형 항공기가 기상악화 등으로 인천국제공항에 상륙하지 못할 때 이용되는 공항으로 활주로 등이 연장될 경우 청주공항이 그 역할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청주공항 활주로의 운영등급 상향 조정도 추진됩니다. 운영등급 상향을 통해 항공기 이착륙 안정성을 확보하고 결항과 지연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제여객청사와 국제화물청사 확충 등 주요 현안을 요청해 장기적으로 국제노선과 함께 화물노선 취향으로 행정수도의 관문공항으로 키운다는 구상입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양산시비 8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양산시는 시민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난 8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국도비 720억 원, 시비 80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산시는 이와 관련해 지난 6일부터 시작된 온라인 신청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전담 TF팀을 구성해 콜센터를 운영하고 지급 대상자 여부와 지급 금액, 신청 기관과 방법, 사용 기한, 사용 가능 지역, 이의 신청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9월 6일부터 충전을 희망하는 카드의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 ARS, 양산사랑카드 또는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은 13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카드사 연계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국민지원금은 오는 10월 29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오는 12월 말까지 양산시 관내에서 사용 가능하고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소멸됩니다. 한편 정부는 국민지원금 신청 지급 시기와 맞물려 금융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스미싱 피해가 늘 것으로 보고 발신자가 불명확하거나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를 포함한 문자는 클릭하지 말고 118 센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청년과 함께 포항의 미래를 꿈꾸기 위해 포항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출범했는데요.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정책을 설계할 계획입니다. 포항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새롭게 제정된 청년기본법과 포항시 청년기본조례 개정에 따라 포항시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며 청년들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갑니다. 위원회는 관내 청년단체 회원, 취창업 전문가, 대학생 등 청년 정책에 관심이 많은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은 청년 친화 도시 조성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분야별 주요 청년 시책에 대해 고민하고 청년 네트워크를 구성해 온오프라인 소통에도 나섭니다. 이를 통해 각 분야의 청년 정책을 직접 제안하고 토론을 거쳐 결정까지 하게 됩니다. 포항시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소통의 시간을 가지며 의견을 경청하고 청년들이 꿈을 펼치며 성장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 수립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전라도 소식입니다. 여수시와 남해군의 오랜 염원이었던 여수-남해간 해저터널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여수-남해간 해저터널은 서해안에서 남해안까지 이어주는 도로로 국토 균형 발전과 동서 통합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며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로 2029년까지 국비 6,824억 원을 들여 여수시 상암동과 남해군 서면을 잇는 길이 총 7.3km의 터널이 건설되는 프로젝트입니다. 완주군이 결식의료 아동을 위해 완주 행복듣기 프로젝트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완주군이 사회공헌 네트워크 행복얼라이언스와 결식의료 아동 문제의 선제적 해결을 목표로 완주 행복듣기 프로젝트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행복듣기 프로젝트는 기업과 지방정부 그리고 지역 내 사회적 기업, 지역 시민이 함께 민간협력 시스템을 구축해 결식 아동의 끼니 공백을 해소하는 프로젝트로 완주군을 포함해 31개 지역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번 완주 행복듣기 프로젝트에는 완주군, 자치분권 포럼, 완주 시니어 클럽, 3개 기관과 행복 얼라이언스 멤버 기업인 미래에셋생명이 참여해 사각지대 아동들이 행복한 안정망 구축에 민간이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협약을 통해 완주군은 관내 결식 우려 아동 발굴 조사로 도시락 지원이 필요한 사각지대 결식 아동 50여 명을 선정하고 행복 얼라이언스는 멤버 기업인 미래에셋생명의 기부금으로 대상 아동들에게 제공된 행복 도시락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이정환이었습니다. 완주 군민들이 완주 지역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완주군청 앞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펼쳤습니다. 전라북도 완주 지역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완주군민 2,222명이 18일 완주군청 앞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지지 선언을 주도한 최계룡, 이병인, 임종환, 이종수, 이영길, 김덕현은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제대로 실현할 대통령 후보를 논의한 끝에 적임자는 이재명 후보뿐이라 판단했기에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을 준비하게 되었다며 이날 지지선언의 배경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공약 이행률이 96%에 달하는 등 실천하는 정치인이라는 사실이 또 다른 지지 이유라 설명했습니다. 이날 참석한 대표자들은 실제로 경기도에서는 올해 10월부터 대한민국 최초로 농민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등 새로운 정책을 계속 실행하는 할 말은 하고 할 일을 하는 이재명 후보와 함께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양호정이었습니다. 정읍시가 우두측 황토기를 조성한 데 이어 임시 주차장까지 추가로 연장해 만들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읍시가 지난해 내장사에서 동구리까지 탐방로 구간의 우드칩 황토길을 조성한 데 이어 최근 임시 주차장까지 630m 구간을 추가로 연장했습니다. 우드칩 황토길은 시멘트를 섞지 않고 편백나무를 잘게 만든 우드칩과 황토, 경화지만을 혼합해 만든 자연 친화적 길입니다. 또한 일반 황토 포장과는 다르게 탄성력과 흡수성이 좋아 걷기에 불편함이 없어 가볍게 거닐며 환상적인 단풍길을 즐길 수 있습니다. 유진섭 시장은 자연 친화적인 우드칩 황토길을 따라 걸으면서 지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내장산 국립공원 관리소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천혜의 자연 경관을 더불어 편안한 탐방길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이정환이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9월 29일 안산시 단원구 초지 1호 주차장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원인은 현재 상황으로 방화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해당 화재 인명피해는 다행히 없었습니다. 지난 29일 안산시 초지동 한 주차 건물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신고자는 화재 건물 인근 아파트 10층 창문으로 검은색 연기와 불꽃을 보았고 화재 경보음이 크게 들려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화재는 주차장 건물 지상 2, 4층에 자동차 2대에서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다행히 없었으며 화재 원인은 방화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해당 진압을 위해 소방인력 21명과 장비 13대가 동원됐습니다. 지난 26일 부천시 내동공장 CNC 기계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원인으론 기계적 요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26일 오후 10시 36분경 부천 소방서에서 화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최초 신고자인 경비업체가 열 감지기에 화재가 감지돼 출동하여 119에 신고했는데요. 소방대가 현장 도착 시 화재는 CNC 기계의 한 점에 국한되었으며 연소 확대 방지 및 인명 검색 실시한 바 인명 구조 사항은 없었습니다. 현재 상황에 있어 화재 원인으론 기계적 요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해당 화재 진압을 위해 인원 51명과 장비 14대가 동원됐습니다. 9월 29일 평택시 비전동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사고의 인명피해자는 총 9명으로 모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지난 29일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전기 합선으로 침대가 있는 안방에서 화재가 난 것 같다는 긴급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출동 후 확인한 바 아파트 5층 창문 밖으로 불길이 나오고 직상층까지 그을림이 번진 상태였습니다. 연기 흡입으로 인해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은 총 9명으로 화재 원인은 현재 조사 중입니다. 화재 진압을 위해 소방인력 24명과 장비 31대가 동원되었으며 완진까지 약 20분이 소요됐습니다.
백신 접종 시작 이래 백신 접종자 수가 50%를 훌쩍 넘었습니다. 그래도 긴장을 놓치지 않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